1992년 7월 21일 경상남도 대청리의 한 시골 마을은 그날 아침을 마지막으로 숨을 쉬지 않았다. 장대진과 남연숙 부부는 평범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부는 삶의 의미마저 잃었다고 느꼈지만 기적처럼 생긴 내 딸은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다. 자궁 안에서부터 서로를 밀치며 자랐다는 4명의 아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내 쌍둥이였다. 이름은 장은서, 장아은, 장지윤, 장민지.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누구보다 빠르게 이 가족을 기억했다. 마을 장터가 서는 날이면 아이들을 보기 위해 먼 동네에서도 찾아왔다. 같은 옷을 입고 웃는 내 자매를 보면 누구든 미소가 지어졌고 시장 어귀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은 복이라 했다. 그렇게 내 자매는 마을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장씨 부부는 늘 감사하며 살았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하루를 채워주는 건 아이들이었다. 연숙은 새벽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대진은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며 땀을 흘렸지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날 아침 마을 장터는 유독 붐볐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나선 부부는 아이들을 옆집 김할머니에게 잠시 맡겼다. 매번 도와주던 이웃이었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돌아온 그들은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허공을 가르기만 했고 옆집 할머니는 정신을 잃은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일단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러나 실마리는 없었다. 정신을 차린 김 할머니는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낯선 차가 집 앞에 섰고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했다. 막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과 마을 주민들은 산속 들판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밤새 불을 밝혔고 아이들의 이름을 외쳤다. 전단지가 만들어지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장씨 부부는 무너졌다. 아이들의 흔적을 붙잡으려 했다. 경찰은 전국에 협조 요청을 보냈고 정부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내 쌍둥이라는 희귀성과 범죄일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겹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차량 번호는 흐릿했고 목격자는 없었으며 납치 동기도 불분명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건은 흐릿해졌고 수사는 정체되었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날은 지워지지 않았다. 장씨 부부는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그대로 두었고 방은 치우지 않았다. 연숙은 밥을 할 때마다 내 그릇을 꺼냈고 대진은 정해진 시간마다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안쓰러움으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잊어야 산다고 했지만 그 말은 잔인했다. 이들은 그저 기다렸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살아갈 이유가 사라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이 마을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자 계절도 흐르지 않았다. 명절에도 불이 켜지지 않았고 장터의 활기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들의 사진은 낡아가며 벽에 붙어 있었고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 중단을 발표했고 미제 파일로 분류했다. 하지만 장씨 부부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매년 그날이 오면 두 사람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아이들이 사라진 곳에 앉았다. 세상은 변해도 어떤 기억은 그대로 남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1달간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대청리 주변의 모든 산과 하천, 폐가, 창고 차량까지 조사했지만 아무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미확인 차량을 목격했다는 증언만 남았고 그마저도 번호판이 없었다. 사건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조용해졌다. 취재 열기도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정부가 내건 현상금은 그대로였지만 제보는 점점 줄어들었고 경찰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 없이 같은 질문만 반복하게 되었다. 장씨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전단지를 만들고 도로변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에 붙였다. 대도시 병원과 초등학교 앞에서 사진을 들고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연숙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대진은 말을 아꼈고 필요한 말도 입안에서 맴돌았다. 부부는 함께 있되 서로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잠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흐르자 새로운 이슈에 묻히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속 뉴스는 다른 사건들로 채워졌고 사회는 늘 그러하듯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장씨 부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쩌면 더 잔인했다. 경찰은 결국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이들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괴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몇몇 수사관은 인신매매 조직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일부는 당시 국경을 너드는 미립국 루트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단서도 목격자도 흔적도 없었다. 장씨 부부는 수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다. 확인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없습니다. 연숙은 울음을 삼키며 나왔다. 대진은 문 밖에서 묵묵히 기다리기만 했다. 그들에게 있어 없음이라는 말은 절망보다 더 깊은 벽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졌다. 실종된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 이미 국외로 넘어갔을 가능성, 혹은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혼재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사실이라 확정할 수 없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CCTV도 부족했고 차량 추적 기술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1994년 말 수사본부는 해체되었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공식 분류되었고 기록은 서류 속에 묻혔다. 장씨 부부는 더 이상 경찰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찾기로 했다. 연숙은 매년 서울의 대형 병원, 법원, 시청 앞을 돌며 전단지를 나눴다. 혹시라도 자라난 아이들이 이 전단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대진은 우체국에 매달 우편물을 보냈다. 각 지역의 복지센터, 고아원, 보호소로 보낸 편지는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실종 당시의 모습, 내 아이의 이름, 그리고 부모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문장. 그해 겨울, 연숙은 처음으로 마을 바깥에서 한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실종 아동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부부는 긴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섰다. 방송은 전국에 송출되었고 다시 한번 관심이 모였다.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확인 결과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다. 실망은 익숙했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다. 1995년 경찰은 실종자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DNA 등록이 가능해졌고 전국의 실종 가족들에게 등록을 권유했다. 장씨 부부는 가장 먼저 등록했다. 아이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 기록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연숙은 그날 이후 매달 경찰서에 들렀고 새로운 등록자가 있을 때마다 확인 요청을 넣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다. 불일치. 아이들이 사라진 지 5년.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말투도 바뀌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과의 연결은 오직 아이들을 찾는 데에만 쓰였다.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지윤이는 손을 자주 잡아주던 아이였고 은서는 말을 먼저 배우던 아이였다. 하은이는 노래를 좋아했고 민지는 항상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이 기억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살아갈 이유를 붙잡았다. 포기라는 단어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기다림이 전부였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에 접어들었지만 장대진과 남연숙 부부의 삶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그 집을 피해 다녔고 누구도 그들에게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다. 연숙은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끊었고 장을 보러 나가는 일조차 줄어들었다. 대진은 농사를 접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족의 수입은 정부의 보조금과 마을 복지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궁핍보다 더 무거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또렷해지는 빈자리였다.
해마다 7월이 되면 부부는 더 말수가 줄었다. 아이들의 생일이 지나가고 실종된 날이 다가오면 연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대진은 밤마다 불을 끄지 않았다. 그 애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집 한켠에는 아이들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 붙은 전단지들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떼어내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마을 이장도 이제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1997년 정부는 실종아동 보호법 개정을 통해 DNA 등록과 가족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실종자 가족을 찾아다녔고 연숙과 대진은 가장 먼저 자료를 제출했다. 사진, 머리카락, 치아 기록 등 당시로서는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 아이들의 정보는 전국 병원, 보호시설, 입양기관에 자동 연동되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은 없었다. 부부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기 위해 방송국에도 수차례 연락했다. 실종아동 특별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고 프로그램 말미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 실종 당시 나이와 특징이 자막으로 송출되었다. 방송 직후 몇 건의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다른 아이들로 판명되었다. 그럴 때마다 연숙은 눈을 감았고 대진은 전화를 다시 걸었다. 확인은 의무처럼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다릅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둘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 연숙은 말을 잃었고 대진은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되뇌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힌 채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001년 연숙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 대구에 있는 친정에 다녀왔다. 10년 만이었다. 그곳에서 우연히 실종 가족 모임이라는 안내지를 보게 되었다.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법적 지원을 받는 모임이었다. 연숙은 그날 저녁에 대진과 상의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했다. 이후 매달 한 번씩 대구로 내려가 다른 부모들과 만남을 가졌고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그 모임에서 연숙은 또 다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 역시 4살배기 딸을 잃었고 15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사연이지만 감정은 같았고 고통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연숙은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그날 밤 눈을 감고 처음으로 딸들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마음속으로만 반복해온 이름들을 소리로 내뱉으며 울었다. 한편 대진은 동네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교장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며 혹시라도 비정상적인 입학 기록이나 이상한 출생 기록이 있었다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교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고 대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연숙에게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곳을 뒤지자고 했다. 그들은 전국에 있는 고아원 목록을 구했고 순차적으로 연락을 시작했다. 서류상의 보호자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갑작스레 아이가 입소된 사례들에 집중했다. 기관에 따라 협조 정도는 달랐지만 몇몇 곳에서는 당시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 자체가 부부에게는 목적이 되었다. 무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그해 겨울 그들은 서울의 한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래전 등록된 자료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사진이 한 장 보내졌고 부부는 숨을 멈춘 채 그것을 바라보았다. 닮았다고 생각했다. 눈매, 입술선, 표정까지도. 하지만 확신은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입양되었고 현재는 다른 성과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DNA가 일치하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부부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다. 식사도 거르고 문 밖을 나가지도 않았다. 며칠 후 경찰 전화를 걸어왔다. 결과는 불일치였다. 부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연숙은 처음으로 대진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거짓말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이들이 그리운 건 변하지 않았고 그 이름들은 매일 같은 순서로 입술에 맺혔다. 잊을 수 없었다. 아니, 잊고 싶지도 않았다. 1993년 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가에 중년 여성 한 명이 4명의 여자아이와 함께 이사를 왔다. 이웃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이름은 최선옥이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인사는 늘 정중했고 아이들 역시 예의 바른 편이었다. 4명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이름도 비슷했다. 최지민, 최지아, 최지원, 최지유. 주민들은 친자매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전부 조카들이라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자신이 맡아 키우게 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평일에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녔다. 대중교통 대신 사설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고 방과 후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주민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교육의 엄격한 보호자라 여겼다. 최선옥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깊이 개입했지만 PTA나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모든 연락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처리했다. 출생 기록이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에 대해 묻는 이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한 교사가 의문을 품었다. 내 아이 모두 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모범적이었지만 유난히 가족에 대해 말을 아꼈다.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고 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교사는 학교 측에 조심스럽게 상담을 권유했고 교육청을 통해 기초 정보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등록된 정보는 모두 정상적이었다. 보호자는 최선옥, 관계는 후견인, 서류상 결격 사유는 없었다. 의심은 기록 앞에서 멈췄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아이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지민은 의예과에, 지아는 법학부에, 지원은 예술대학에, 지유는 공과대학에 입학했다. 서로 전공은 달랐지만 모두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특별한 문제 없이 성장했다. 4사람 모두 최선옥을 어머니라고 불렀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했다. 그들은 자신의 출생이나 과거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누군가 묻더라도 대답은 짧았고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선옥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학원, 교재, 진로 상담, 입시 컨설팅까지도 철저히 챙겼다. 재정적인 기반은 확실해 보였지만 수입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업도 불분명했고 외부 활동도 거의 없었다. 몇몇 주민은 그녀가 유산을 상속받았거나 재산이 많은 집안 출신일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내막은 몰랐다. 그녀는 대화를 피했고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집은 유지되었다. 각자 자취를 시작했지만 주말이면 꼭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마다 모였다. 이 가족은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이고 건강해 보였다. 이웃들도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사이라 그만큼 끈끈해진 거라고 여겼다. 그 어떤 문제나 위화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예의 바른 가족이었다. 하지만 4사람은 모두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다. 5살 이전의 일을 잘 떠올리지 못했고 서로에게도 그 시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집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장면이었다. 그 기억 속엔 최선옥이 있었고 자신들의 이름이 있었다. 출생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머릿속이 흐릿해졌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학교에서는 입양이란 단어가 돌았지만 공식적인 정보는 없었다. 지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지아는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지원은 전시회에 그림을 내기 시작했다. 지유는 IT 스타트업에 입사했다. 모두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며 바쁘게 살아갔다.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주말에는 어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했다. 겉보기에 이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아무도 없는 방에서 거울을 마주할 때 4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문했다. 얼굴이 닮은 가족이 없었고 어린 시절 사진도 거의 없었다. 이름 앞에 최라는 글자가 왠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의심은 곧 일상에 묻혔다. 바쁜 일정, 책임감, 사회적 역할 속에서 그런 생각은 오래 남지 않았다. 최선옥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물어보면 웃으며 넘어갔고 대답을 피했다. 그녀는 늘 똑같은 자세로 말했다. 네 사람은 자신의 전부라고,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그 말은 늘 진심 같았고 아이들도 그 감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갔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순간만큼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23년 10월 최선옥은 병원에 입원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검사 결과 말기 간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시간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보호자에게 알렸다. 네 사람은 각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실은 조용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의사는 치료보다는 완화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사람은 돌아가며 병실을 지켰다. 지민은 병원 시스템에 익숙했고 지아는 입원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지원은 꽃을 가져왔고 지우는 약 복용 일정을 정리했다. 며칠 뒤 새벽 3시 무렵 최선옥은 간호사를 불렀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가 결국 의사에게 전달했다. 다음 날 아침 수사과 소속 형사 2명이 병실을 찾았다. 이들은 민원을 가장한 내부 지침에 따라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문서화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 없이 조용히 처리되었다. 면담 후 병원 관리팀은 경찰 요청에 따라 최선옥의 개인 사물함을 열었다.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왔고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낡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몇 장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었다. 경찰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것들을 챙겨갔다. 병원 측은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형사들은 병실을 나서며 한마디도 않았고 간호사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무언가를 본 것 같다고 느꼈다. 며칠 후 네 사람은 병실에 다시 모였다. 최선옥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민은 어머니 손을 잡았고 지아는 창가에 기대서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고 지우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러 간호사실로 향했다. 그날 이후 병실에는 종종 낯선 이들이 다녀갔다. 병원 직원 같기도 하고 정부기관 사람들 같기도 했다. 누구도 그들의 방문 목적을 묻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민은 병실 근처에서 경찰 2명이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다. 확인 절차는 끝났다는 말이 들렸고 공식 발표는 유보된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돌아갔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고 있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측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보호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네 사람은 그 통보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병실에서는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렀다. 네 사람은 돌아가며 간병했고 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누구도 어머니가 남긴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이해하려 했고 그조차도 오래 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주 잠들었고 깨어있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식사는 줄었고 약 복용도 힘들어졌다. 의료진은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저녁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실종수사팀이었다. 보호자와 면담이 필요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고 지아가 응답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형사는 신분을 확인한 후 간단히 말했다. 병실에 설치된 CCTV 일부는 기록 보존을 위해 복사되었고 내부 조사와 병행하여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고 필요한 경우 다시 연락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아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후 병실에 처음 보는 의사가 찾아왔다. 말이 적었고 말투는 공식적이었다. 보호자 4사람에게 각각 서류 하나씩을 건넸다. 문서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 관련 안내와 유전자 대조 결과 통보 예정일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4사람은 병원 근처의 찻집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이 침묵 속에 가라앉았고 어머니가 남긴 모든 시간들이 각자의 머릿속에서 선명해졌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경찰청 실종수사팀에서 공식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네 사람은 병실로 향했고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담당 형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고 병실 문은 닫혔다. 그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이 넘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오직 숨소리만 들렸다. 진실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네 사람은 형사가 꺼낸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적 통보서가 함께 들어있었다. 형사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확인 후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지민이 봉투를 열었다. 첫 장에는 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검사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유전적 일치는 99.998%입니다. 본인은 경상남도 대청리 실종아동 장은서와 동일인으로 판명됨. 이어서 나머지 3사람의 이름과 결과도 동일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다. 지유가 숨을 들이쉬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그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친 사람도 없었다. 기억은 없었다. 단 하나도 없었다. 5살 이전의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기록만이 지금 이 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실제 부모는 서류 속 이름으로만 존재했다. 너무 갑작스럽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은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깊게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경찰은 경상남도 대청리에 거주 중인 장대진, 남연숙 부부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연숙이었다. 경찰은 DNA 결과가 확인되었고 아이들이 서울에 있다고 알렸다. 연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한참을 듣기만 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도 전해졌고 경찰은 천천히 말끝을 줄였다. 통화를 마친 연숙은 전화를 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대진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고 2사람은 오래 침묵했다. 이틀 후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근처 호텔에 마련된 조용한 회의실에서 가족 상봉이 예정되었다. 병원 측은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준비했고 경찰은 모든 언론 대응을 보류시켰다. 연숙과 대진은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처음 타보는 고속열차였다. 길은 짧았지만 마음은 너무 멀었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2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4명의 아이가 지금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4사람이 먼저 들어와 앉아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남아 있었다. 장은서, 장하은, 장지윤, 장민지. 태어난 지 5해 만에 사라졌고 35해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이름들. 연숙은 숨을 참았다. 대진은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억은 없었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다. 4사람은 눈을 떼지 못했고 연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시 마주한 가족은 말보다 눈물로 인사를 나누었다. 최선옥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오락가락했고 호흡은 불규칙했다. 담당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지민은 면회를 요청했고 병원은 가족관계 확인 이후 허가했다. 병실에 들어선 4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섰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 모든 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와야 한다는 마음만은 같았다. 그녀는 조금 뒤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구보다 낯익은 얼굴들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최선옥은 아무 말 없이 4사람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고 미약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름을 불렀고 사과를 건넸다. 변명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한 사람씩을 향해 반복되었고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조용히 맴돌았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죄책감과 혼란, 애증과 연민이 동시에 마음을 채웠다. 연숙과 대진은 병실을 찾았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고 지민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2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는 잃어버린 자식을 키운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연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대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병실에는 오직 용서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 감정은 선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단지 30년의 무게가 실린 조용한 숨결일 뿐이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이 전달되었다. 최선옥에 잡힐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은 간단했다. 아이들에게 친부모를 잘 모시라는 말과 자신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고백. 그리고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마지막 문장. 종이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너무나 무거웠다. 네 사람은 함께 유언장을 접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한 장의 인생이 접히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았다. 최선옥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는 아무런 연결이 없었지만 병원 측과 담당 경찰의 배려로 네 사람은 법적 보호자로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빈소에는 장대진과 남연숙 부부도 함께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각자의 복잡한 감정으로 무거운 침묵을 공유했다. 상주는 없었고 조문록엔 네 사람의 이름이 차례로 적혔다. 지민은 조화 대신 편지를 남겼고 지아는 장례 절차를 조용히 정리했다. 지원은 사진을 선택했고 지유는 재단 계좌를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장례가 끝난 후 네 사람은 법적 이름을 되찾기로 결정했.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과 주민등록정보 변경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협조와 대민센터의 지원으로 한 달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제 그들은 장은서, 장하은, 장지윤, 장민지였다. 성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고 새로 되찾은 이름이 묘하게 편안하게 다가왔다. 네 사람은 최선옥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분명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들 삶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존재이기도 했다. 유언장을 보관하고 생전의 사진도 한 장씩 간직하기로 했다. 매년 기일에 작은 헌화를 하기로 약속했고 그녀의 무덤은 네 사람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누구도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고 애도는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갔다. 이 모든 선택은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장대진과 남연숙 부부는 서울로 이사했다. 노년의 부부가 낯선 도시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자식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연숙은 처음으로 손수 식사를 차려 네 사람에게 대접했고 대진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다. 네 사람도 자주 집을 찾았고 주말이면 가족이 모이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다. 은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실종아동 진료 지원 사업에 자원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전국의 실종 가족들에게 의료 상담을 제공했다. 하은은 변호사로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법률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실종 신고 절차와 입양 관련 법률 자문, 행정 소송까지 직접 맡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했다. 지유는 실종 아동의 몽타주를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고 각종 전시회와 캠페인에서 그림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지는 재단을 설립해 실종 아동 가족을 위한 후원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들은 함께 다시 찾은 이들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실종아동 가족의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의료 연계,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초기 자금은 모두 네 사람의 사비로 충당했다. 정부와 협력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청원도 진행했고 매년 실종아동 기념일에는 전국 단위의 추모 행사와 캠페인을 열었다. 첫 해 추모식에는 100명이 넘는 가족이 참석했고 이후 참가자는 점점 늘어났다. 대청리에 남아있던 옛집은 기증되었다. 연숙과 대진은 오래 고민한 끝에 집을 공공기관에 넘겼고 이곳은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가족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했다. 상담실과 기숙 공간,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고 전국 각지의 가족들이 찾아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공간, 울어도 되는 공간,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이 집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닌
연결과 회복의 장소가 되었다. 언론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인터뷰 요청은 끊이지 않았지만 네 사람은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름과 얼굴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였다. 기억하고, 기다리고, 연결되는 과정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었다. 방송을 통해 한 가족이 다시 만났고 실종된 지 25년 만에 돌아온 아이도 있었다. 작은 기적들이 점점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매년 7월 21일 희망의 집에는 전국의 실종 가족들이 모인다. 이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사진을 보여주며 조용히 이름을 부른다. 그날 장은서와 하은, 지윤, 민지도 늘 함께한다. 낯선 얼굴들과 마주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하게 웃는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연결로 치유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몸소 증명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말은 누구보다 깊고 조용하게 마음에 스며들었다. 2023년 가을 다시 찾은 이들 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기념식은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렸고 국내외 실종아동 관련 단체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장은서, 하은, 지윤, 민지는 함께 무대에 올랐고 그들의 부모 장대진과 남면숙 부부도 앞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자신이 실종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낸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아직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기다려온 부모였고 또 어떤 이는 제보를 기다리는 형제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들은 모두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재단은 10년 동안 수천 건의 실종 자료를 분석하고 800건 이상의 DNA 등록을 도왔다. 그중 일부는 가족을 되찾았고 일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봉인되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다. 장지윤은 여전히 실종 아동의 몽타주를 그렸고 그 그림들은 전국 지하철 역사와 버스 정류장, 학교 게시판에 조용히 붙여졌다. 장하은은 법률 상담 외에도 실종 가족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법률 제도를 정비하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장민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시스템을 구축했고 의료 지원과 생계비 마련까지 연결되는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장은서는 병원에서 실종 가족 전용 외래를 운영하며 의사로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네 사람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부심으로 받아들였다. 장은서의 아들은 초등학교 발표회에서 우리 엄마는 사라졌던 아이였어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 선생님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한 피드백을 남겼다. 아이는 발표를 마친 후 박수를 받았고 그날 장은서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새로운 세대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이해하려 했다. 장대진과 남현숙은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다. 시장에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주말이면 손주들이 놀러와 집이 북적였다. 연숙은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주며 딸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워나갔다. 대진은 평생 처음으로 그림을 배웠고 지윤의 전시회에 아마추어 작가로 작품을 냈다. 가족은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소소한 평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며 살아갔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장민지는 재단 홈페이지에 짧은 글을 올렸다. 한 아이가 돌아왔다고. 30년 전 부산에서 사라졌던 소녀가 미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이 입양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재단을 통해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적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이 소식을 다루었지만 그 누구도 자극적인 기사로 만들지 않았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더디지만 분명하게. 그해 겨울 대청리의 희망의 집에는 눈이 내렸다.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난로는 따뜻하게 타올랐다. 장대진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닦았고 연숙은 방명록을 넘기며 이름을 확인했다. 7월 21일이면 전국의 가족들이 다시 이곳에 모일 것이다. 실종된 자녀를 기다리는 이들, 혹은 돌아온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 어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저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를 받는다. 모두가 같은 아픔을 품고 있기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부모와 함께 마당에 섰다. 장은서는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추모등이 마당 한쪽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불을 밝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어떤 이름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고 어떤 등은 더 이상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불빛들은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딘가에서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몸은 지워지지 않는다. 사랑은 때로는 피보다 강하고 이름보다 깊다.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기적은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겪고 있을 현실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의 중요성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잊혀진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고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